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말년에 모시고 살 큰며느리에게만 9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선물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던 시어머니를 당황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7살짜리 제 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날린 뼈 있는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이 역으로 당하는 모습을 제대로 목격했던 그때의 통쾌한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차별하는 사람이 역으로 당하는 모습을 제대로 목격한 40대 여성 박순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정말 제대로 차별을 당했었습니다. 바로 시댁에서요. 전 형제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첫째고 제 밑으로 2살 터울의 남동생 박성호와 그 밑으로 3살 터울의 여동생 박나은, 그리고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 막내 남동생 박민규까지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자식 넷을 키우기 위해 정말 아등바등 일을 하셨어요. 처음엔 동네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다 점점 슈퍼가 커져 제가 중학생 때부턴 좀 큰 마트까지 운영하셨답니다. 사실 벌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도 부모님께선 자식들이 많다 보니 정말 아끼면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바쁘시다 보니 늘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봤던 건 저였습니다. 막내 남동생과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남동생이 유치원 다닐 땐 늘 제가 하원을 시켰죠. 방학 되면 전 동생들을 챙겨야 했고 제 사생활이라곤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모아둔 용돈으로 다이어리를 하나 산 적이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서 집에 왔더니 그 다이어리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끼고 아끼며 쓰던 스티커 죄다 뜯어져 있고 다이어리 속지도 찢어지고 사라진 게 한두 장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 다이어리를 탐냈던 셋째 여동생이 그걸 썼던 거였죠. 그날 정말 여동생과 치고받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아시고선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혼내셨는지 모릅니다. 박순영, 너 그 다이어리 하나 가지고 여동생을 그렇게 때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때리는 건 아니지. 엄마 내가 내내 용돈 모아서 산 거 알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혼낼 수가 있어? 제가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말 안 하고 건드린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때리는 건 아니잖아. 너도 동생한테 얼른 가서 사과해. 싫어. 싫다고 내가 왜 사과를 해. 애초에 내 물건 제가 안 만졌으면 내가 때리지도 않았지. 아니, 얘가 왜 그래? 동생이 좀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엄마랑 아빠가 새로 사준다고 했잖아. 어린 너 사과 안 해? 그날 전 무슨 고집이었는지 엄마 아빠의 말에도 동생에게 미안하다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전 제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 여동생은 부모님께 정말 크게 혼이 났고 부모님께선 저한테 전보다 더 좋은 다이어리를 사주셨답니다. 그런데 전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전 늘 북적북적 정신없는 집에서 얼른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동생들은 그냥 걸림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철없던 그땐 그저 가족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다 정말로 제가 대학을 진학하며 집에서 독립을 하게도 됐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기숙사로 들어가는 날 울기까지 할 정도로 섭섭해했지만 전 너무나 홀가분했어요. 솔직히 저는 동생들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행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혼자 나와 생활하다 보니 제 생각과는 정말 다른 생활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기숙사에서 생활할 땐 괜찮았는데 나중에 자취하다 보니까 밥 한 끼 먹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하는 것부터 치우고 설거지하고 매번 청소하고 빨래도 하는데 집엔 아무도 없이 혼자 사니까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많았죠. 특히나 제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나 서러운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동생들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동생들이 점점 크면서 다들 의젓해지고 그렇게 저희는 점점 서로를 더 많이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제가 20대 후반 때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바로 아빠 엄마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아침 일찍 마트 문을 여셨던 부모님은 새벽에 출근하시다 그만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일로 아빠는 몇 달을 입원하실 정도로 크게 다치셨고 엄마 역시 몇 주 동안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형제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남동생들은 돌아가면서 아빠 간병하고 저와 여동생도 돌아가며 엄마 간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희 형제들 사이가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땐 서로 다투고 싸우느라 미운 감정도 많았는데 부모님 간병을 하며 서로가 정말 애틋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엄마 간병을 하고 있으니 여동생이 도시락을 잔뜩 싸왔더라고요. 언니, 이거 얼른 먹어. 나 이거 아빠한테 가져다 주고 올게. 뭐야? 집에 가서 너 안 잤어? 아, 언제 이걸 다 쌌어? 아니, 다들 병원 밥 먹기 싫다고 했었잖아. 아까 막내랑 같이 장 보고 같이 만들었지. 언니랑 오빠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자, 얼른 먹어. 맛은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이, 넌 가서 쉬라니까. 어제 하루 종일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이거 만드느라 너 한숨도 못 잤겠다. 언니도 고생하잖아. 나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다들 고생하는데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지 씩씩해진 동생들을 보며 참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희 엄마 아빠는 오랜 병원 생활 후 퇴원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저희 가족에게 부모님의 사고는 정말 큰 사건이었지만 가족들이 다 똘똘 뭉치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사건이었죠. 그 후 부모님은 마트를 정리하고서 시골로 귀농을 하셨어요. 한번 큰 사건을 겪고 나서부턴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부모님께서 귀농을 하시게 되면서 다들 뿔뿔이 직장 때문에 따로 살게 되었지만 한 번씩 다 같이 모일 때면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건 바로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 최성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에 반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이서 크게 한우 곰탕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숙 최영우는 저희가 결혼하기 2년 전 결혼을 해 저보다 1살 어린 형님 김민정이 있었고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누이 최은정은 결혼을 해서 옆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다른 것보다 크게 걱정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형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형님은 피부과 의사셨거든요. 더군다나 형님인데 저보다 1살 어리다 보니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서 보니 형님은 너무 사람이 좋더라고요. 처음 결혼하고서 시댁에서 처음 다 같이 모였을 때도 형님은 방긋방긋 웃으며 절 챙겨주더군요. 특히나 의사이니 옷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비싸고 새 걸로 가지고 다닐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옷차림도 엄청 수수하고 알뜰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입고 온 옷이 몇만 원 안 하던 옷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다니까요. 어머, 동서,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까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편안해 보이던데 소재도 좋아 보이고. 이거 비싼 거예요? 아이, 이 바지요? 아니, 하나도 안 비싸요. 한 2만 원 했나? 아, 직원들이랑 다 같이 공동 구매해서 산 건데 저도 받아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요? 우와, 엄청 비싸 보였는데. 아, 저도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걸요? 형님은 더 좋은 거 사 입으시는 거 아니셨어요? 에이,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 10만 원 넘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2만 원도 안 하면 꿀이죠. 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저한테도 얘기해줘요. 그렇게 형님과는 정말 순식간에 친해졌습니다. 형님은 진짜 소탈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한데 애교도 참 많은 사람이더군요. 전 말수가 좀 적고 조용한 편인데 저랑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친해지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형님이 워낙 무던한 사람이다 보니 금방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주변에서 고부 갈등만큼이나 어려운 게 형님 동서 사이라고 많이들 했었는데 형님이 그렇게 워낙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이 걱정은 덜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절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심지어 형님이 피부과 의사이다 보니 저와 참 비교를 많이 하셨죠. 명절이며 명절 선물 가지고도 비교를 어찌나 하는지 모릅니다. 첫 명절날 저희는 잘 모르고서 한우 세트를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게 또 형제들이 있으면 다들 비슷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신경 쓴다고 나름 생각해서 준비를 해간 거였습니다. 그때 형님은 과일 한 박스와 용돈을 챙기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선 시어머니가 어찌나 저희를 타박하셨는지요. 아유, 너희들이 이런 거 괜히 부담스럽게 가지고 어쩌니. 너희 형님 좀 본받아라. 너희들 생각해가지고 소소하게 명절 선물 챙기는 거 참 이런 거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아이, 엄마. 우린 나름 생각한다고 준비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처음 명절이니까 더 챙길 수도 있는 거지. 사람 무한하게. 아유, 무한하긴. 이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거야. 아이 첫째는 알아서 척 눈치껏 잘하는데 아무튼 다음부터 너희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처음에 저희는 크게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시어머니의 차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주기적으로 형님네 피부과에 가서 피부 시술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제 앞에서 엄청 부풀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둘째야. 내 피부더니 좀 활기차 보이지 않니? 네. 네? 어머님 뭐 하셨어요? 그래. 아유, 하긴 넌 이런 거 잘 모르겠구나. 글쎄, 이번에 내 형님이 나랑 막내랑 피부 관리해주겠다고 불렀지 뭐니. 가서 입모도 했는데 10살은 더 어려졌어. 이래서 내가 첫째 좋아한다니까. 요즘 내 피부가 축축 처지는 게 느껴져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어쩜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딱딱 준비를 하니. 그래. 둘째, 너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시숙과 형님이 엄청 난감해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내 피부에 주름 생겼네. 어쩌네 투덜대니까 내가 막내더러 모시고 가라고 한 거거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면 어찌됐건 큰애가 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준 거 사실이 있지 않니? 역시 나 챙겨주는 거 큰애밖에 없다니까. 역시 집안은 큰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옛말 하나 틀린 소리가 없다. 예. 엄마, 거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엄마가 그러는 거 와이프랑 재수씨 다 부담 주는 거야. 왜 그래 정말? 결국 시숙이 딱 잘라 말하며 시어머니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땐 정말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처음엔 저도 좀 섭섭했죠. 더군다나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누이도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곤 했습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시어머니 옆에 착 달라붙어 얄밉게 말하는 시누이를 볼 때면 참 기가 막힐 때도 많았어요. 한 번은 김장을 한다고 시어머니가 절 부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가봤더니 저만 시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무도 없어요? 어머님 형님이나 아가씨 안 왔어요? 걔들은 바빠. 너랑 나랑 둘이 있으면 되지. 안 그래도 바쁜 애들 굳이 부를 필요가 있겠니? 너 얼른 앞치마부터 해. 할 게 아주 태산이야. 태산. 처음엔 형님이나 시누이가 바빠 못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장을 거의 다 했을 때쯤 슬그머니 시누이가 시댁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앉아 계속 김장한 김치를 야금야금 뜯어먹는데 그게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아우, 엄마. 이번에 김장 양념 진짜 잘 됐다. 맛있어? 근데 엄마 수육은 하고 있어? 거의 다 됐어. 그래. 김치통은 가지고 왔니? 둘째야. 얼른 김치 좀 챙겨줘라. 작은 새언니 진짜 복도 많아. 작은 새언니 김장 안 해봤죠?
우리 엄마가 곰탕집 하면서 김치를 어찌나 잘 담그는지 그 비법 작은 새언니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야. 그러게나 말이다. 예, 들었지? 너 아주 나한테 진짜 비싼 레시피 배우는 거다.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엄마, 아이, 당연히 잘하겠지. 뭐, 큰 새언니야? 엄마한테 피부 시술도 해줘? 용돈도 두둑히 챙겨줘. 노후도 책임져줘. 아이, 그렇게 잘하는데, 그거 보면서 작은 새언니도 잘하겠지? 안 그래요, 언니? 그렇게 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둘이서 쿵짝 맞춰 말하는 걸 들으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절 불러놓고선 일을 시키는데, 저한테 고마워하라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저녁 시숙네도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형님은 김장을 했는지 아예 모르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김치 너무 맛있네요. 언제 하셨어요? 저한테 미리 얘기라도 해주시지. 어, 오늘 했다. 오늘 둘째가 와서 김장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네. 아, 오늘요? 아니, 그럼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동서가 왔으면 저도 와야죠. 동서, 오늘 고생 많았겠다. 이걸 다 했어? 아유, 고생은 무슨 뭐, 이거 가지고 무슨 고생을 해. 행동이 느려가지고 좀 이런 것도 하면서 운동해야 돼. 너야 바쁘니까 오기 힘들잖니. 아, 직장 다니는 애가 내내 앉아만 있고 그러면 몸은 나빠져.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움직이고 그래야지. 기가 막힌 시어머니의 말에 시숙과 남편은 어이없어 하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휴가까지 내면서 엄마 도와주러 온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일 안 해. 진짜 섭섭하네. 그러니까 엄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수 씨 혼자 얼마나 고생했겠어.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뺄 수 있겠어? 직장이냐? 휴가 쓰고 연차 쓰고 그러면 쉴 수나 있지? 아, 나도 다 나름 생각해서 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니? 그때 이후로 사실 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결혼 초반에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뒤론 시어머니가 무슨 잔소리를 하든 전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았죠. 뭐 말을 해봤자 시어머니는 아예 듣지도 않았지만요. 점점 시어머니가 사람을 차별하는 게 느껴지니 처음엔 좀 섭섭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전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에게 대꾸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태도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더 절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자꾸만 제 앞에서 형님과 절 비교하기 시작했고요. 가끔씩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면 집에 갈 땐 항상 형님네만 반찬을 싸주시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웃기는 거 있죠? 큰애야, 이거 갈 때 가지고 가거라. 요즘 밥 해먹기 힘들지. 아마 일주일은 든든할 거다. 아,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싸주셨어요? 저번에도 주신 거 많았는데 어머님 내 드시죠? 아유, 무슨. 그래도 내가 건강할 때 너희들 챙겨야지. 그래야 내 말년에 아, 너희들이 나 챙겨줄 거 아니야. 내가 해준 대로 너희들이 해줄 거 아니니? 아이, 그럼 내가 잘해야지. 둘째는 저녁에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지. 음식도 자꾸 해버릇해야 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 생각해서 반찬 안 챙겨주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형님 내는 시간도 없고 바쁘니 챙겨주고 전 그 와중에 살림 연습을 해야 하니 안 챙겨주겠다는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하고서 1년 후 전딸 최가연을 낳게 됐습니다. 형님네는 그때 당시 아이가 없었어요. 형님한테 들어보니 아직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 계획하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님의 의견은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출산을 하고서 형님과 시숙도 와서 엄청 축하해주고 선물도 정말 잔뜩 챙겨줬어요. 동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통 많이 힘들었죠? 진짜 고생 많았어. 이거 산후 조리할 때 보태 쓰세요. 어머,
형님, 아, 이런 거 괜찮은데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도 아기용품 엄청 보내셨던데. 아, 주변에 물어보니까 필요한 게 생각보다 많다더라고요.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픈 것도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출산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형님과 시숙은 절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걱정도 많이 해줬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 와선 뭘 했는지 아시나요? 무슨 제가 출산한 걸 꽁꽁 숨겨야 하는 일 마냥 얘기를 하셨답니다. 네? 형님도 불렀다며. 아유, 괜히 내 형님을 왜 불렀어. 그냥 너 조용히 퇴원하고서 아이 낳았다고 하면 되지. 아이 뭐? 좋은 일이라고? 네. 어머님, 그럼 아이 태어난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지. 순서? 네, 형님. 애도 아직 없는데, 너희들이 먼저 애 낳았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런 것도 생각해서 너희들이 잘 계획을 해야지. 아휴, 내가 아주 그냥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 어찌됐건 수고했다. 자, 이거 받아라. 괜히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네, 형님이 워낙 착하고 심성이 고와서 뭐라 안 하는 거지? 아이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겠니?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래도 나름 생각해서 챙겨주시는구나 하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엔 1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솔직히 그땐 이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건 제가 딸을 출산하고 2년 후였어요. 형님네도 2년 후 아이를 낳게 됐는데 형님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그냥 동네 자랑을 하고 다니고 형님이 출산을 한 날은 곰탕 찜문까지 다 드셨더라고요. 형님이 병원에 간 그 순간부터 시숙이고 형님이고 시어머니한테 집으로 가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형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숙과 형님이 무척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형님을 보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다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형님한테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큰애야,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너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몰라. 이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해줘서 고맙다. 자, 이건 우리 큰며느리가 고생 많이 했으니 주는 거야. 500만 원이다. 요즘 산후조리원 비싸다며 거기 보태 쓰거라. 네? 어머님 500만 원이요?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니다. 아니야. 아이, 너도 이거 받아서 너 건강하게 잘 회복해야지.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나 말년에 아, 네가 나 이렇게 잘 챙겨주면 되지 뭐. 그러니 부담 갖지 마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며느리 살갑게 챙기는 시어머니처럼 보였겠지만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아무도 웃지 못했네요. 대놓고 둘째 며느리한테 첫째 며느리를 차별하는데 누가 거기서 웃을 수 있었겠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제일 난감해했던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답니다. 자꾸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니까 시숙이고 형님은 다 같이 모인 자리를 아예 만들질 않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이간질을 시키니 점점 시댁에서 모이는 날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생신 또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 사이를 이간질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형님이랑 저랑 친해지려고 하다가도 어색해질 때가 많았죠. 시어머니는 형님이 무슨 일이라도 하려 치면 말리기 바빴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묻힐까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넌 그냥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어. 손 아껴야지. 예, 둘째야. 너 뭐하니? 아이, 빨리빨리 좀 움직여. 힘들게 일하는 네 형님 고생시킬 거야. 군뱅이도 아니고 뭘 그렇게 챕뜨게 하고 있어. 어머님, 아, 제가 할게요. 제가 동선 지금 바쁘잖아요. 제가 하면 돼요. 아, 아니다. 아니야. 둘째가 손 붙인 김에 하면 되지.
뭘 네가 해? 넌 저기가 있어. 대놓고 차별하는 시어머니를 볼 때면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한 번씩 기분 나쁜 티를 낼 때면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전 뭐 날 때부터 머슴이고 형님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죠? 아니, 내가 너더러 무슨 머슴이래? 아, 그냥 네가 손대고 있으니까 마저 쭉 하라는 거지. 괜히 이제 와서 손대서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애시당초 네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진작에 끝났을 일을 여태까지 한 거 아니냐? 네, 형님. 오늘까지 일하는데 넌 오늘 쉬면서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 쉬는 사람이 좀 더 움직이면 되지. 물론 형님이 의사이고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쉬지 못한다는 건 이해했지만 대놓고 이렇게 형님과 차별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나 시숙은 저에게 잘해주셨고 특히나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댁 일엔 좀 더 참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귀농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정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 힘든 티를 낸 적이 없었답니다. 하루 농사일을 돕다가 남편이 어디에 쓸렸는지 피부에 상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랑 아빠가 약을 주시며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헛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김서방 미안하네. 괜히 일을 시켜가지고 피부가 아주 다 긁혔네. 쓰라리지. 아유, 아프겠다. 미안하네. 정말. 아유, 아닙니다, 장모님.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나마 제가 이렇게 쓸려서 다행이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다치셨으면 저 진짜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나뭇가지들 그 덕에 다 정리해서 다행이네요. 자네도 참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오늘 할 일 다 했어. 나 혼자 있으면 아이틀 넘게 고생했을 텐데 매번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고맙네. 아유, 당연히 사위로서 제가 와야죠. 아내도 저희 집에 정말 잘하고 아내가 저희 집에 하는 것에 비하면 솔직히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귀하게 큰딸. 제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건데 대신 제가 여기 머슴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친정이라도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평소에 회사에서 주는 연차나 휴가도 늘 저희 집 수확철에 맞춰 쓰곤 했으니까요. 그런 남편의 배려를 보며 저 역시 시댁에 잘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전 남편의 그 마음을 생각해 계속 참아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성격이라면 한번 엎었을 만도 했지만 그냥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넘어갔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서 8년 차인 작년 명절에 정말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명절이라 다 같이 모여 하하 호호 웃으며 밥도 먹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점심 먹고 과일을 먹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줄 선물이 있다며 안방에서 뭔가 들고 나오셨어요. 그건 바로 자동차 계약서였습니다. 제네시스 땡땡이라고 하는 9천만 원 정도 되는 차였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형님에게 내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자, 이거 큰애네 거다. 내가 이번에 큰맘 먹고 차 한 대 뽑았어. 너 지금 타고 다니는 차 거의 10년도 넘었지? 아끼는 것도 좋다만 몸도 생각해야지. 자고로 차는 좋은 걸로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자, 얼른 바꿔라. 네. 어머님, 이거 비싼 차잖아요. 제가 이걸 받으라고요. 어머님, 저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요. 아유, 그래. 얼른 받아. 내가 너 사주려고 이번에 엄청 알아봤어. 나도 크게 식당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지. 우리 며느리 다리 퉁퉁 부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낡은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내가 잠을 못 자. 내 노년 책임질 며느리인데 내가 지금부터 잘해야지.
나중에 우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나 모시고 살 거 아니니? 나중에 편하게 노후 보내려면 나도 지금부터 잘해야 되지 않니? 안 그래? 말로 하다 못해 이렇게 대놓고서 차별하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 반응에 시숙과 남편이 엄청 당황해하며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아,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년에 우리가 모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거 주지 마세요. 와, 엄마 진짜 치사하다. 형수님만 며느리고 내 와이프 며느리도 아니야. 아니, 줄 거면 우리 없을 때 주던가? 아니, 대놓고 이렇게 주는 건 또 뭐래? 진짜 기분 나빠. 엄마? 예. 아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부모 모시는 건 장남들일 뿐이지 뭐. 아, 말년 편하게 보내려고 나도 노력하는 건데. 네가 뭐가 기분 나빠? 그리고 둘째야. 몸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녀도 되지? 뭐? 네. 형수는 우리 대를 낳아가지고 육아하느라 힘든데 이 정도 시댁에서 좀 해줄 수도 있지. 우리 집안 대를 잇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건 참 답도 없다 싶더라고요. 다들 할 말 잃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때 시어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7살 된 제 딸 최가연이었답니다. 딸은 가만히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다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치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줘요? 우리 엄마는요. 아이, 그 엄마 버스 타도 돼? 저 다리 좀 봐라. 통통하니 아무리 걸어 다녀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 할미 늙으면 네 큰엄마가 할미 말년에 모시고 살 거니까 할미가 다 생각해서 주는 거야. 할머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말년에 후회해요. 뭐. 그때 저희 딸이 하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얼마나 말년 그랬으면 7살짜리 그 어린애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당황한 시어머니에게 딸은 더 큰 한 방을 날렸답니다. 할머니, 자꾸 말년 하는데 할머니 그러다 후회한다고요. 할머니 뭐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만 호강시켜 줄 거예요. 할머니, 그러다 저한테 호강 못 받아요. 내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아주 깔깔 웃더니 제 딸을 힘껏 안아주시며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주 우리 손녀. 야무지다, 야무져. 역시 우리 최씨 집안 손녀는 이렇게 야무지다니까. 당신 들었지? 그렇게 며느리들 차별하다가 손녀한테 버림받아.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하는지? 으휴. 지금껏도 내가 당신 고생한 거 있어서 참았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어? 아니 뭐 내가 뭘 그랬다고 당신은 그래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시어머니는 자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가만히 난감해하고 있던 형님이 나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형님이 냉정한 표정을 짓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못 받아요. 어? 아유, 아니 뭐가 부담스러워? 나 그 정도 능력은 돼. 이해해. 걱정하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어머님 그러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다른 것보다 저 가족들끼리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저 동서랑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러시면 전 어머님이랑 더 가까워지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뭐라고? 아니, 큰애야. 난 다른 게 아니고. 전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편하고 좋아요. 제 의사도 안 물어보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건 저 좀 불편하네요. 아니, 그럼 이거 누가 타고 다녀? 이거 이미 계약도 다 해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 좀 나갔다 올게요. 동서, 가자. 그렇게 형님은 제 손을 이끌고 시댁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형님은 나오면서도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형님이 미안해 할 일은 아닌데
저도 참 씁쓸하고 형님도 속상해했습니다. 그 뒤 저와 형님은 동네 맥주집에서 술 한 잔씩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형님도 형님 나름의 고충이 많았더라고요. 그놈의 말년말년하는 얘기를 형님한테 시어머니가 매번 했나 보더라고요. 동서, 미안해요. 솔직히 난 동서랑 진짜 친해지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왜 자꾸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매번 원하지도 않는 걸 보내시곤 나한테 말년에 똑같이 해주면 된다 이러시고. 아, 그동안 나도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정말요? 전 그냥 어머님, 형님 좋아하시고 더 챙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물론 챙겨주시죠. 챙겨주시긴 하는데 제 의견 따위는 없어요. 그냥 어머니 말년을 위한 보험이랄까? 그렇게 대하시니까 저라고 편하지도 않고 이참에 한번 제대로 엎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형님은 연거푸술을 들이키더니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선 시댁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 술상 좀 봐주세요. 형님의 큰 소리에 방에 있던 시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이 화들짝 놀라 뛰쳐나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숙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거봐. 내가 엄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나 우리 아내 술 마시는 거 석 달 만에 처음 보네. 아니, 재수씨, 오늘 술을 얼마나 먹었어요? 저희 소주 3병 마셨는데요. 허, 뭐요? 우리 아내 소주 반병밖에 못 마시는데. 엄마,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벗더니 거실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의 태도에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뭐? 아니 그 큰애야. 너 왜 이렇게 취한 거니? 어머님, 술상 좀 봐주시라고요. 며느리만 술상 차리라는 법 없잖아요. 저희 술상 좀 봐주세요. 아니 큰애야, 너 제정신이니? 아이 정신 차려. 나는 시애미야 시애미. 시어머니는 황당해하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은 당당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걸 똑같이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아요. 알아. 아, 어머님. 그러니까 가서 얼른 술상 해주시라고요. 아니, 아주 군뱅이가 친구하자고 하겠네요. 너무 느려요. 느려. 뭐. 아니, 이 애가 뭐 잘못 먹었나. 아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노년 맡기시려면 잘하셔야죠. 우리 동서한테 맨날 이렇게 시키셨잖아요. 뭐만 했다면 느리다고 막 타박하고 비교하고 저라고 뭐 안 불편했겠어요. 뭐라고. 아니 큰애야. 너 대체 왜 그러니?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러자 형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더 당당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 말한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어머님, 제발 좀 저희한테 반찬 좀 그만 보내세요. 저희 먹지도 않는 반찬 한 무더기 보내서 저희가 그거 처리하느라 돼지 되겠어요. 무슨 전이고 갈비찜이고 잡채고. 아, 저희가 무슨 맨날 밥만 먹는 사람이에요? 그거 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니, 얘, 너 왜 그러니? 그거 다 널 위해서 내가 그런 거잖아. 저 그런 거 싫어해요. 제 의견은 한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매번 어머님 혼자 그렇게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싫어요. 제 차 타고 다니는 게 편하다고요. 왜? 왜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왜 마음대로 그러시냐고요. 아, 얘가 왜 그래?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자 시아버지와 시숙이 옆에서 엄청 깔깔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거봐, 당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옆에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지. 아주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더니만 아주 그냥 꼴 좋다. 꼴 좋아. 아유, 당신까지 왜 그래? 정말. 그렇게 그날 명절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술 기운에 자기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 대신 복수를 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정말 형님네만 같이 있으면
엄청 절 시키고 그러셨거든요. 의사 형님이고 거기다 아들까지 낳다 보니 대놓고 차별하셨는데 형님 입장에서도 엄청 불편하고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중간에서 시아버지 시숙이고 저희 남편까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형님과 절 차별하셨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말려도 안 되니 형님이 직접 나선 거였죠. 그 후 상황은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이 터져 시어머니 연락도 안 받았고 형님 또한 시어머니가 불편하다며 연락도 안 하고 받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댁과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절 달래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시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냐며 연락이 먼저 오셨더라고요. 남편은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줬고 전 고민 끝에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께선 저희뿐 아니라 형님에게도 연락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 만에 다 같이 모이게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그래도 중재해 보려고 자리를 마련하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시댁에 모여 앉아 있으니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둘째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솔직히 난 네가 좀 나한테 대꾸도 안 하고 그러기에 별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사실 너한테도 차 한 대 사주려고 그러긴 했어. 근데 네 형님이 그래도 첫째니 먼저 해주고 내년에 너 사주려고 그랬어. 미안하다 정말. 당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얼른 빨리 내놔. 아이, 얼른! 그러더니 시아버지의 재촉에 시어머니는 손에 있던 무언가를 저에게 내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차 키였답니다. 이거 그 차 나와가지고 이거 너 타고 다녀라. 네. 형님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어쩌겠니? 이거 네가 타고 다녀. 네. 아, 아니에요. 저 이거 부담돼서 못 타요. 됐어요? 저한테 무슨 이런 비싼 차를. 아유,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타고 다녀.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네가 자꾸 너 자신을 낮추려고 그러잖니? 너도 이렇게 멋진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좀 좋아. 그러니까 네가 타고 다녀.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내가 사과 의미에서 주는 거니까 부디 잘 타고 다녀. 결국 전 시어머니가 내민 차키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딸에게도 슬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은아, 이 할미 진짜 나중에 병 걸리고 꼬부랑 할머니 되면 네가 정말 할머니 안 챙길 거야. 그냥 놔둘 거야. 아니요. 오늘 할머니 보니까 제가 생각 다시 해볼게요. 뭐? 아이, 끝까지 할미 모신다는 말을 안 하네. 제가 지켜본다고요. 할머니가 또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아주 넌 못 이기겠다. 할미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도 잘하고 할미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손녀 제발 마음 풀어. 결국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와 형님은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할머니 평생 모시고 사셨거든요. 시집살이도 심했다며 말하시더라고요. 난 솔직히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 난 우리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금가락지 하나 못 받았다니까? 곰탕집 하면서도 어찌나 잔소리를 들었는지. 그래도 난 애들한테 내가 잘하면 나중에 미움받으며 살진 않겠거니 싶어서 내 나름 그렇게 잘했던 건데 그렇게 부담스러워 할 줄로 몰랐지. 미안하다. 큰애야. 그리고 둘째한테도 내가 참 미안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애미인가 보다. 됐어요, 어머님. 대신 앞으로 저랑 동서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년하면서 부담 주지 마시고요. 알았어. 내가 다시 안 그러마. 내가 다시 그러면 시애미가 아니다. 난 그냥 둘째 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큰애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내가 어른으로서 잘못한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큰애랑 작은애 모두한테 미안해. 뒤돌아 생각해보니 내가 좀 너무했던 것 같구나. 그러니 진심으로 사과하마. 시어머니께선 잔뜩 풀이 죽은 표정으로
저와 형님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사실 어른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손수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고 냉정해질 순 없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섭섭한 마음을 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풀고 나서 얼마 후 저에겐 정말 큰 축복이 내려졌답니다. 바로 8년 만에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그렇게 둘째 임신하려고 노력했을 땐 안 생겨 저희 부부에겐 자식이 한 명뿐이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둘째를 갖게 된 거죠. 어찌나 다들 좋아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정말 기뻐하셨지만 누구보다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던 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제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눈물로 저에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둘째야, 너 임신했다며. 아유, 축하한다. 축하해. 그렇게도 둘째 갖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동안 내가 못된 마음 갖고 있어서 안 생겼었나 보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예. 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다 풀고 나니까 바로 둘째 생겼다고 하니 내가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예.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가 화해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임신을 한 걸 아시고선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반성하셨습니다. 그 후 지금은 임신 7개월이 지났고 배가 많이 커졌어요. 문제는 아무래도 제 나이가 40대가 지나다 보니 노산이기도 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힘들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누가 절 제일 많이 도와주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제 시어머니랍니다. 요즘 시어머니께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밥이며 우리 딸이랑 놀아주기도 하세요. 아침 새벽부터 곰탕집을 여시고선 직원들과 시숙에게 다 맡기고선 요즘은 아예 저희 집으로 출퇴근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절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밥 먹을 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저 챙기느라 바쁘시답니다. 둘째야. 아, 이거 좀 먹어봐. 내 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저번에 보니까 부추 무침 잘 먹던데 저녁엔 그거 해서 먹을래? 내가 가기 전에 해놓고 가마. 아휴, 어머님 힘들게 자꾸 뭐 하지 마세요. 어머님 오셔서 이렇게 집안 살림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너무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나은이 딸 일은 끝나면 내가 데리고 가마. 오랜만에 성호랑 주말에 푹 쉬거라. 그리고 청할 거 있으면 네가 하지 말고 성호 시켜. 알았지? 이렇게 시어머니는 정말 180도 달라지셔서 지금은 절 누구보다 아껴주고 배려해 주신답니다. 이번 추석엔 제가 둘째 임신했다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절방에 두시고선 형님과 시어머니 두 분이서 열심히 음식을 하셨어요. 이젠 저도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에 섭섭했던 마음도 다 풀렸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늦둥이까지 저희 네 식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요. 저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그리고 형님과 시숙, 시누이네 가족들도 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도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예전엔 돈을 많이 벌고 진짜 부자처럼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젠 양가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게 제 소원이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주변 환경에 따라 성격이나 이런 게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형제가 많은 곳에 장녀로 크다 보니 어렸을 땐 내가 잘 살고 진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 없이 화목하게 사는 게 참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한테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사람 사는 게 그냥 무시하는 것만으론 답이 아니더라고요. 어찌됐건 갈등이 있다면 되도록 잘 풀어나가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아마 그때 저희가 얘기를 나누지 않고 섭섭한 마음에 그대로 아예 연을 끊어버렸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잘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갈등을 풀려보려고 했으니 지금의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 없이 외롭게 산다면 그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과 진솔하게 얘기도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